여러분, 비트코인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설마 최고의 보안을 자랑한다는 대형 거래소에 넣어두고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난 비트코이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단 0.001개의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남겨두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보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심리, 물론 이해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것이 편할 수 있죠. 앱 하나만 있으면 사고 팔기도 쉽고 심지어 시세도 바로 확인 가능해서 편리하죠. 그리고 복잡한 기술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설마 해킹 당하겠어?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가 어떻게든 보상해 줄 거야. 오히려 셀프 커스터디가 더 위험해.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전 세계 로스트 코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난 위험을 분산하려고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어. 이 모든 생각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들어맞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간혹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맨날 해킹당하는데 도대체 이딴 걸 어디다 써?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100% 틀렸습니다. 지난 약 15년의 기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보호받는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도록 듣는 그 수많은 비트코인 해킹 사건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모두 비트코인이라는 견고한 요새의 밖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거래소, 개인, 통신사 등 비트코인을 둘러싼 약한 고리들이 공격당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협한 사건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의 잘못이었던 셈이죠. 지금부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위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셀프 커스터디를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그 설마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당시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파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버린 거대한 사기극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보상 방식입니다. 최근 FTX는 파산 절차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객들에게 코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산했던 2022년 11월 그 당시의 코인 가격을 달러 가치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FTX의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기준 약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파산 당시 시세였던 약 2,500만 원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여러분의 자산을 다 날려버린 뒤 폭락했을 때의 가치만 돌려주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부분은 이것을 보호해줄 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개인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FTX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도덕성과 보안을 더 강화했을 테니 이제 저런 일은 다시 안 생길 거야. 좋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할까요? 해킹의 위협은 거래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 부동산 유튜버 아포유님의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사용했습니다. FTX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그는 해커들에 의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바이낸스가 해킹당한 게 아닙니다. 코인 탈취의 원인은 바로 그의 개인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개인 PC를 공격해 유유히 자산을 빼내갔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열쇠를 가진 주인이 쓰러지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또 그건 PC 보안을 소홀히 한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통신사 해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IT 강국이라고 믿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제일 의심 없이 사용하는 SKT, KT,
LG U+와 같은 거대 통신사의 보안 시스템이 뚫려버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튜버 인범TV님은 이 통신사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뚫리며 1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도난당했습니다. BTS 정국 역시 비슷한 수법의 범죄 대상이 되었죠. 통신사 해킹이 이전 해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해커가 통신사를 뚫어 여러분의 유심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들을 손에 넣는 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거래소의 비밀번호 찾기, 본인 인증 절차가 순식간에 뚫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OTP를 사용해도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최상의 키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거래소도 정신을 차리고 개인의 보안도 철저해지고 통신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벽한 보안을 갖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정말 안전할까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되짚어봅시다. 이것은 해킹이나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민원 등 국가 전산망 전체가 수일간 목통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중앙화 데이터가 보관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는 안전할까요? 화재, 지진, 홍수와 같은 재해 앞에서 이 중화가된 서버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분산되어 운영됩니다. 한 도시가 정전이 되어도, 한 국가의 인터넷이 끊겨도, 심지어 전쟁이 발발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무런 영향 없이 묵묵히 돌아갑니다. 이것이 탈중앙화 시스템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거래소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고 개인의 PC는 언제든지 뚫릴 수 있으며 통신사는 여러분의 신원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는다 해도 단 한 번의 재해로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셀프 커스터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 지갑을 만들 때 생성하는 12개 혹은 24개의 니모닉 단어는 지구상 모든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어도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의 암호 체계입니다. 그 강력한 보안의 열쇠를 오직 나 자신만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셀프 커스터디의 본질입니다. 아,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어쩌고 하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여러분의 개인 계좌가 제일 먼저 털릴 겁니다. 그거 터는 게 더 쉽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기관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명분으로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는 트래블 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더 노골적인 통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려고 할 때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갑자기 과도한 자금 출처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수사기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며 이체를 막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고객에게 회원님 계정에 대한 출금 진행을 위해 얼굴과 실물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여 제출하라는 일종의 머그샷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자산을 옮기겠다는데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이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검열이자 장벽입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 당연한 과정이 언젠가는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권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P2P 시장으로 몰릴 겁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떨까요? 거래소에 찍힌 숫자와는 전혀 다른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미래 정부가 셀프 커스터디 자체를 막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빼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출금세를 부과하거나 빼낸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막대한 보유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시스템 안에 가두어 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증명하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쏟아부은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래소에 두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생의 결정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셀프 커스터디는 번거롭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공부해야만 하고 스스로 보안에 신경 써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책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산을 지키는 행위이고 이 행위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통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은행과 정부의 통제와 리스크에서 벗어나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재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셀프 커스터디를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저축입니다. 낡은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내 콜드 월렛에 들어왔을 때 그 극강의 자유를 느껴보십시오. 진정한 비트코인 혁명은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의 손에 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생겼다면 제가 올린 카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추천하는 영상이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비트코인 조정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나요? 어젯밤에도 혹시 고점 대비 하락한 차트를 보며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험은 이 가격 변동성이 아닙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그토록 편리하게 쓰시던 거래소가 FTX처럼 혹은 마운트 곡스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어려운 지갑 얘기, 콜드 월렛 그거 너무 복잡하고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는다던데 그냥 거래소 앱으로 편하게 사고 파는 게 최고 아닌가요?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셀프 커스터디는 너무나도 멀고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매시간 가격 변동 차트에 노출되어 그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만을 고민합니다. 언론에서 연일 해킹이나 파산 소식을 전해도 설마 내가 쓰는 거래소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며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산을 기꺼이 타인의 손에 맡기고 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철학의 가장 핵심은 Not your keys, not your coin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셀프 커스터디가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낡은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인지 그 이유를 5단계에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유혹하는 매도 버튼으로부터의 탈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공포와 탐욕에 지극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거래소 앱을 켜는 순간 우리는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가격 차트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너무나도 누르기 쉬운 매도 버튼이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격이 1-20%만 하락해도 우리의 심장은 요동치고 이성이 마비되며 공포에 질려 패닉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바로 이 감정적인 충동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커스터디는 다릅니다. 우리가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그것을 물리적인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허들을 만들어냅니다. 당장 팔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도 금고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명하고 거래소로 전송하고 매도하는 이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허들에 따른 지연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우리의 장기적인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인 방어막입니다. 2단계, 거래소는 파산한다는 역사적 교훈의 직시. 두 번째 이유는 재무적인 이유,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의 완벽한 제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동안에는 그 비트코인은 우리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거래소가 우리에게 빚진 비트코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래소 장부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을 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자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를 신뢰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래소가 파산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혹은 정부나 규제당국에 의해 압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신뢰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거대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마운트 곡스의 파산, 셀시우스의 인출 중단, 그리고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의 붕괴까지 모두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바로 해결하고자 했던 신뢰 기반의 중앙화된 중개자의 실패입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이 모든 거래 상대방 위험을 0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직접 키를 소유할 때 우리 자신이 유일한 책임자가 되며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거대 기업이나 은행도 우리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3단계, 2100만 개의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하라. 세 번째 단계부터는 비트코인의 본질, 즉 화폐 철학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가 왜 계속 하락할까요? 그것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부분 지급 준비제라는 마법을 통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100만 원 중 일부인 10만 원만 남겨두고도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통화량은 무한히 늘어나고 우리 돈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는 다를까요? 거래소 역시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며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도 않고 고객들의 장부상에만 숫자를 찍어주는 페이퍼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만약 모든 고객이 동시에 인출을 요구하면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내어주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이것이 FTX 사태의 본질입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이 거대한 페이퍼 비트코인 시장에서 탈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엄격하게 한정된 그 누구도 복제하거나 찍어낼 수 없는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키를 소유할 때만 우리는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소성을 진정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4단계, 허가가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 네 번째 이유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재정 주권의 확립입니다. 비트코인의 위대한 발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는 순간 그것은 다시 허가가 필요한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인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하면 거래소는 즉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사례지만 우리는 2022년 캐나다 트럭 시위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트럭 운전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보낸 일반 시민들의 은행 계좌까지 모조리 동결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국민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할 때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로 인해 자신의 돈을 달러로 자유롭게 환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우리의 자산을 그 어떤 정부나 권력기관도 함부로 검열하거나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국가의 경제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재정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5단계, 새로운 문명의 완전한 참여자가 된다는 것. 마지막 5번째 이유는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화폐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사이페디나모스는 그 잊어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서 우리의 노동과 시간이 곧 에너지이며 비트코인은 이 귀중한 에너지를 머나먼 미래로 손실 없이 전송하는 가장 완벽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을 응축한 이 소중한 에너지를 거래소나 은행, 정부와 같은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수학적 진실과 암호학에 기반한 비트코인 프로토콜 위에 직접 저장하는 철학적 결단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고 부패한 법정화폐 시스템의 수동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이 새로운 분산형 네트워크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편리하지만 검열 가능한 페이퍼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ETF나 거대 거래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른 하나는 2100만 개의 진짜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개인이 직접 키를 소유하고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 재정 주권의 영역입니다. 비트코인 P2P 시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셀프 커스터디는 복잡하고 불편하며 막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화가된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권자가 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자발적 탈출을 감행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개인의 절대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위이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첫걸음입니다. 셀프 커스터디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인 2025년 10월 미국 정부에서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트코인을 캄보디아의 한 거대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을 압류하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던 그 철옹성 같던 개인키를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개인키 없이 단 1사토시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깨졌다. 이거 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추적하고 빼앗아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하드월렛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트코인이 왜 안전한 자산인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거대한 범죄 자산 압류 사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도합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의 이동 속에서 단 한 번도 비트코인 고유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산을 소유했던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를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금고와 같습니다.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개인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범죄자들은 다이아몬드 금고를 손에 놓고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비트코인 약 5만 개를 10년간 숨겨온 제임스 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2년 불법 마약 거래 등 다크웹 암시장 사이트였던 실크로드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 파악과 비트코인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훔친 비트코인을 다시 여러 계좌로 재송금하며 혼선을 더했죠. 그리고 10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10년간 그의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미국 국세청 요원들이 그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욕실 벽장 안에서 팝콘 깡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깡통 안에는 하드월렛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집안 바닥의 지하 금고에서는 개인키가 담긴 또 다른 기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간 꼭꼭 숨겨뒀던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발각되었고 결국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콘 깡통과 지하 금고는 수색영장 한 장에 뚫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보안의 실패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안이 결국에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현실 공간의 보안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 약 12만 개의 자금을 세탁한 일리아 리텐슈타인과 헤더 모건 부부, 이들은 2016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해킹된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6년간 다크웹, 체인 호핑 등 온갖 복잡한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훔친 당시 가치로 6조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는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개인키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자신들의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94,000개의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된 개인키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의 금고 열쇠를 현관 문고리의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셈입니다. 팝콘 깡통은 집을 수색해야 했지만 클라우드 저장소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온라인 보관의 실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앞선 두 개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실패를 다룹니다. 바로 미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 원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제임스 존과 비트파이넥스 자금 세탁 부부는 적어도 진짜 열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관을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캄보디아 조직은 애초에 잘못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 개인키를 해독했는가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거대 그룹인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천즈는 자금 세탁 통로로 중국의 채굴회사 루비안을 이용했습니다. 범죄로 거둔 수익을 마치 비트코인 채굴로 번 것처럼 세탁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비트코인 압류는 이 채굴회사 루비안의 지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개인키를 생성할 때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지구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많은 2의 256제곱개입니다. 즉 2의 256개 중에 하나의 비밀키를 찾아냈는데 단순 무작위 대입만으로는 알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될까 말까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루비안의 지갑은 이 보안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유력한 주장은 바로 난수 생성의 실패입니다. 모든 개인키는 난수, 즉 무작위적인 숫자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안의 심장이죠. 우리가 24개의 시드 문구를 생성하기 위해 동전을 256번 던지고 주사위를 100번씩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랜덤 주사위가 아닌 가짜 난수 생성 프로그램으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지갑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가짜 난수를 쓰면 경우의 수가 2의 32제곱으로 말도 안 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 예시로 비밀번호 77개 자리를 찾는 난이도에서 10개 자리 비밀번호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비밀키 후보가 줄어들면 무작위 대입을 통해 실제 돈이 든 지갑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실패 유형을 목격했습니다. 팝콘 깡통이라는 물리적 보관 실패, 구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보관 실패, 그리고 가짜 난수라는 근본적 난수 생성 실패의 가능성까지. Not your keys, not your coin.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셀프 커스터디의 이념이죠. 하지만 이 세 건의 사건은 그 셀프 커스터디라는 것이 팝콘 깡통이나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 따위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바람직한 난수 생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검증되고 잘 알려진 신뢰받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난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특정한 앱을 통해 만든 지갑이 있다면 당장 검증된 새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안콜먼 사이트로는 본인의 니모닉을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는 주사위를 던져 콜드월렛을 통해 만들어낸 니모닉이 제대로 된 엔트로피를 생성하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니모닉을 넣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뇌모닉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24개 니모닉 단어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담을 개인 은행입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하는 것은 온라인 게시판에 내 니모닉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의 니모닉은 종이나 금속판에 적어두는 것을 넘어서 그냥 다 외워버리십시오. 12개 혹은 24개 니모닉을 외우고 나면 콜드월렛에 처음 비트코인을 보관했을 때 이상의 자유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셋째, 분산이 전략입니다. 제임스 종은 팝콘 깡통 하나가 뚫리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열쇠를 한 금고에 두지 마십시오. 콜드월렛이 익숙해진다면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리적 도난 등으로부터 내 니모닉이 탈취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내 머릿속에 따로 저장해둔 패스프레이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패스프레이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5번째 니모닉 단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된 하나의 패스프레이즈는 전혀 다른 지갑을 생성하기 때문에 24개의 니모닉이 노출됐을 때 도난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콜드 월렛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패스프레이즈는 천천히 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본 3건의 사례는 다이아몬드 금고가 뚫려서가 아니라 그 열쇠를 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금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안의 첫걸음은 정부가 여러분의 자산을 압류할 명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범죄자의 최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책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렵고 복잡하게 개인키를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소가 아닌 내 지갑을 고집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금융주권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그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상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나의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려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주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미래는 기술을 맹신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주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시스템으로 감당해내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키는 곧 여러분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을 통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해킹 위험 혹은 국가의 규제에 의해 위험하기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가 무조건 옳다,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니모닉을 까먹거나 천재지변으로 니모닉 보관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래소에서 잃을 확률보다 더 높다. 인간은 모두 실수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더 안전하다. 무조건 거래소가 옳다는 말로 왜 무시하냐. 당신은 위선자다. 만약 국가가 거래소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공산국가다. 라는 의견들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한 가지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기관은 나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관리하면 잃어버릴 것 같고 불안하고 실수할 것 같으니 거대한 성벽을 가진 거래소에 내 자산을 맡기면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례를 통해 아주 냉정하고 서늘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 실수로 돈을 날리는 공포보다 남에게 맡겨두고 마음 편히 자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죠.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아니라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설마 그렇게 큰 회사가 털리겠어? 털려도 보상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이 사건들을 해부해봅시다. 첫 번째, 업비트 해킹 사건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국내 1위, 아니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을 자랑한다는 업비트에서 약 445억 원의 규모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탈취된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 24종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래소는 고객들의 빠른 거래를 위해 일정 비율의 자산을 반드시 핫월렛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핫월렛의 원리는 콜드월렛과 유사하여 보안성은 거래소 비밀번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에 항시 연결된 지갑이라 이번 해킹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문을 살짝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업비트는 나름의 대응을 했습니다. 피해액 전액을 자기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죠. 고객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라, 역시 대형거래소라 보상해 주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천만에요. 이건 안전한 게 아니라 다행인 겁니다. 만약 피해액이 400억이 아니라 4조였다면요? 거래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요? 그때도 거래소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소의 하드월렛이 털렸다는 건 여러분의 돈이 언제든 인터넷 망령들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을 복기해 봅시다. 당시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포함해 치명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인들의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대한민국의 통신 3사가 모두 다 털렸습니다. 저는 지금 거래소 해킹 사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빗썸에 비트코인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거래소들은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래소의 보상 혹은 더 나아가 국가의 보상까지 생각해서 개인 지갑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전혀 보상되지 않는 해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PC의 해킹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PC 해킹은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소 해킹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 해킹의 루트도 정말 다양합니다. 최근 유튜버 뚜리컨님의 사연을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이분은 해외 거래소인 비트겟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킹 루트가 충격적입니다. 해커가 비트겟의 서버를 뚫은 게 아닙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구글 계정을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로그인 2차 인증, 구글 OTP 등 모든 절차를 다 했음에도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자마자 클라우드에 저장된 OTP 코드를 자신의 폰으로 그대로 복사해 갔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내 손안에 있어야만 할 OTP까지 해커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약 $10,000를 출금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해킹을 당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서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용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택배 확인 링크, 공공기관 서류 확인 링크, 국가기관 사칭 전화 등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금융시장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커들은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안 담당자가 막아야 할 공격 루트는 수만 가지로 늘어날 것이고 개인의 클라우드 계정을 노리는 피싱 수법은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안전하다, 클라우드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종이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중개인 없는 경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철학 자체가 은행 없는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거래소라는 이름의 은행을 만들고 그 안에 숨으려 합니까? 비트코인을 아직 덜 이해한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보호가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콜드월렛으로 이동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둬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하드웨어 월렛 혹은 인터넷이 끊긴 공기계의 자산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구금은 니모닉은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물리적 공간 혹은 머릿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니모닉을 잃어버릴까봐 무섭다고요? 그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돈의 주인이 될 준비가 덜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운전이 무섭다고 평생 남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실 겁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는다면 목적지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45억이 털린 거대 거래소, 그리고 약 1,400만 원을 잃은 개인 투자자, 이들이 잃은 금액의 액수는 차이가 클지 몰라도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콜드월렛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셀프 커스터디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구조적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보상을 해줬다고 해서 거래소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한 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내 노후를 책임질 그 돈을 언제 뚫릴지 모르는 남의 금고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공부가 필요하더라도 내 돈의 통제권은 오직 나만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베풀어주는 안전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지만 내가 구축한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